어, 조선일보에 박국희라고 있는데요. 그 박국희가 조국 장관 때도 어마어마한 가짜뉴스 냈던 바로 그 기자예요. 조국 장관 페북에 가면 박국희 이야기 여러 번 나옵니다. 그 기자가 쓴 칼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좀 읽어주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최근 이재명 캠프 관계자 A씨를 취재할 일이 있었다. 취재 목적을 밝히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잠시 뒤 전화를 걸었더니 수신 차단이 된 상태였다. 수신 차단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연락할 방도가 없어 국회 앞 이재명 캠프를 찾아갔다. 이재명 캠프는 빌딩 3계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중 한 곳에 관리자 정도로 보이는 관계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A씨가 소속된 사무실 위치를 문의했다. 하지만 그는 조선일보 기자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말해줄 수 없다며 당장 나가라고 했다. A씨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리에 없으니 어서 나가라고 했다. 신분을 되묻자 그걸 내가 왜 대답해야 하냐? 말해주기 싫다고 했다. 조선일보 기자쯤은 동등한 인격체로도 대우하기 싫다는 눈빛이 역력했다. 과거 조선일보와 정치적 지향점이 상이했던 민주노동당을 취재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캠프 좌장인 이재명 지사의 적대적 언론관이 캠프 말단 직원들에게까지 투영된 느낌이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소위 눈치 보지 않는 사이다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언론에 자주 기사가 되면서 정치적 몸집을 키웠다. 하지만 중앙부대로 진출한 뒤에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면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남발해 언론 보도를 막으려 했다. 비단 언론을 상대할 때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이 지사가 정치적 반대 진영에 던지는 언어는 섬뜩하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조준했던 곽상도 의원을 향해 같은 하늘 아래 숨도 같이 쉬고 싶지 않은 분이라고 했다. 2014년 욕설 논란이 있었던 형수에게는 너와 손잡은 패륜 국정원과 새누리당에도 반드시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다.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에는 더 큰 제대로 된 전쟁을 준비하자고 했고 최근 민주당 경선에서 기득권 부패 세력과 더 치열하게 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 지사에게 정치는 상대를 죽이고 보복해야 하는 전쟁인 것 같다. 상대 진영 인사와는 숨도 같이 쉬고 싶지 않다는 이 지사에게 정치적 반대편에 서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과연 어떤 존재일지 문득 궁금해졌다. 정치인들이 밥 먹듯 쓰는 통합과 협치를 그간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지사가 빈말로라도 언급한 적이 있었나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 뒤에 이제 곽상도 얘기 좀 나오는데, 국희야, 너 같으면은 지금 조선일보가 낸 이재명 관련한 가짜뉴스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계속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 내는 단독들 보면 거의 쓰레기급입니다. 핵심도 아닌 것들을 이재명 이미지만 나빠지게 하려고. 조선일보가 그게 처음이었습니까? 조선일보는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친일에 부역하고 독재에 부역하고 심지어 지금 민주당 싫어, 문재인 싫어를 노골적으로 하는 언론사 아닌 그냥 찌라시에 가까운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 표 좀 얻겠다고 그 기자하고 뭔가를 하고 막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선픽킷 하나 들었었죠. 조선일보 아웃.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 니들 없어도 돼. 조선일보가 대장동 공격하면서 방상훈 일가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1조 5천억이라고 그랬지? 2조? 2조 5천억이요? 그 2조 5천억 갖고 그 돈을 어떻게 불렸을까? 결국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악의적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대놓고 이거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럴 수 있는 거 이 지면을 하려 해가지고 이 박국기라는 사람의 개인적 감정을 다 쏟아부었고 욕을 한 거지 한마디로. 그쵸.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 가서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받은 대접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 만났으면 전 인사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긴 왜 오셨어요? 뭐 어떠세요? 하고 차도 한 잔 드렸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 받고 싶으면 대접 받을 짓을 하면 되고요. 지금 그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양평군
그 장모의 아파트 개발 이익에 대한 얘기만 해도 선거 개입이라고 언론의 선거 개입이라고 그쵸.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이거 이런 기사가 실려도 댓글이도 안 해요. 취급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최근 얼마 전에 조선일보 기자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 길 가다가 한 번 만나가지고 대접 못 받았다고 이렇게 진짜 엄청난 우울증을 막 이게 화를 토로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살기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사로 이제 공격하는 것도 부족해서 음. 마치 기자의 칼럼 비슷한 걸로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못됐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형편없다 이래야지. 형편없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한 3가지 점을 지적해주고 싶은 게 일단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둔다.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와 됐는지 자기 자신들이 그동안 어떤 똥을 싸고 무엇을 뿌렸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 반성을 좀 해라. 예. 자기 반성 없이 남의 공격하기에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역지사지 해봐라.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요게 그 조수진이 국정감사할 때 MBC를 친여 매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MBC를. 그 MBC 보도가 윤석열 장모 아파트 개발 특혜 이 보도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나는 그중에 지금 뭐 우리한테 좋은 보도를 해서가 우리 편이 아니라 그래도 가장 공정하게 하는 게 최근에 MBC예요. 진짜로 KBS는 굉장히 무능해 보이고요. JTBC는 이상하게 좀 악의적이고 최근에 SBS는 뭐 원래 그랬던 곳이고 그렇게 따지면 조중동밖에 더 남습니까? 다 합치면 한겨레나 이런 데도 중립시킨답시고 어쩌다 보면 진짜 이상한 보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언론이 그만큼 기울어져 있는데 그나마 정상으로 보이는 게 MBC란 말이에요. 근데 조선은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든 선수야. 윤석열이나 홍준표 당선시키려고 하는 선수라고요. 그 선수한테 친절할 이유 있습니까? 근데 아니 만약에 이제 이 박국희라는 기자가 캠프 갔더니 남영희 대변인 해주신 것처럼 막 잘해줬어. 오셨어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뭐 이재명 사이다 아니었다. 이재명 수박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MBC 관련해 가지고 방금 전에 그 MBC에서 그 윤석열 장모 특혜 의혹을 보도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역대급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장동 같은 경우는 대장동의 선행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 개발 이익을 민간이 100% 가져갔으면 성남시에 콩고물 하나 안 떨어질 상황인데 그거를 이재명 씨가 가져온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한 1조 원 정도 되는 이익을 화천대유나 이런 애들이 뭐 50억이 아니라 200억 클럽, 300억 클럽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고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분양해서 뭐 몇백억 원을 뭐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장모 쪽에서 윤석열 장모 쪽이 이런 거 같으면은 더 언론들이 기사화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진짜 이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거 어떻게 해서 바꿔야 될지 진짜 고민이 되는 그러니까 지점이에요. 조선일보가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 방역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를 쏟아냈습니까? 방역 실패하라고. 그 선수예요. 국민의힘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게. 방역은 성공한 게 아니다. 가짜 뉴스 엄청 쏟아내고. 최근에도 보면은 요런 게 있어요. 화이자 코로나 백신 2개월 지나면 면역 효과 빠르게 감소. 이게 조선일보가 보도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리기를 했었잖아요. 싼 백신 못 맞게 하겠다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사망자도 화이자가 많고요. 지금 화이자 코로나 백신 2개월 지나면 면역효과가 빠르게 감소한다. 화이자가 결코 좋은 아스트라제네카에 비해서 좋은 백신이 아니었거든요. 화이자 백신 맞고 막 부작용이 엄청 세게 나타나면 나 주위에 부지기수로 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짜 뉴스나 악의적 보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사과 한 말 한 적을 본 적이 없어. 실제로 대권 주자 캠프에서 박국기처럼 물론 일반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후보가 조선일보 아웃이라고 이 피켓을 들 정도라는 건 대단한 용기예요. 그렇죠. 얘들은 진짜 자기들이 밤에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 정권은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거기에 계속 아부해가면서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이낙연 후보가 잘 안 바뀌었던 이유가 동아일보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래요. 이재명에 대한 의혹이 밖으로 나오니까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지 않냐. 그 시각으로 봤으니까 조국 장관한테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시각으로 세상 못 바꾼다고. 박국희가 너무 좋은 칼럼을 써줘가지고 내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럼 박국희는 블로그 같은 거 보면 탄저균
탄조균 기자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본인에 대해서 뭐 조선일보 기자쯤은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기 싫다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 자체가 지금 탄조균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존재라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수신 차단되었다고 했는데, 물론 이게 문자를 보고 나서 수신 차단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수신 차단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수신 차단이 되어 있었더라면 당신이 그 전에 이 A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A씨한테 어떻게 취재를 했을 때 국회에서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신을 보기 싫은 거 아닐까요? 이미 당신이 했었던 행동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체크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본인은 깨끗한데, 본인은 별 문제가 없는데 조선일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런 식으로 당했다라고 한다라면 정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란판 용도로 쓰이는 거 가지고 길게 얘기할 일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도 아니고 뭐 본인 배설해 놓은 거 가지고 이걸 뭐 괜히 얘기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 대응을 해야가 이슈 파이팅이 되고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내는 건데, 요거는 박국희가 아주 훌륭한 글을 쓴 거예요. 아, 이재명 캠프만이 그래도 조선일보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구나. 난 그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조선일보 기자도요, 이렇게 직접 만나보면 그 사람 자체를 난 나쁘게 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구성원들이 문제지. 그 조선일보가 했던 조국 장관 부녀 일러스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가 갈리지 않습니까? 나쁜 의도가 들어있잖아요. 나쁜 관계에 그걸 그대로 일러스트로 다른 성매매 기사에 써버리는, 그리고 그때 조국 장관 때 쏟아냈던 그 수많은 가짜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윤석열과 한편이었어요. 지금 고발 사주를 얘들이 쉴드 쳐야만 윤석열이 맞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구조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화를 내는 거예요. 국민의힘 조중동의 논리로 우리 당 후보를 말하지 말라. 그 시각을 빨리 벗어나자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방송 시작할 때 우리 송영길 당대표 사모님께서 언론 중재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국회 통과시키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 그 언론의 피해랄까, 아니면 언론이 가짜뉴스 살포하는 거, 언론이 진영 논리대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또 빨리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번 주말을 거쳐서 본선 후보가 된 다음에 정말 민주당이라는 외피를 싸고 지금 이 엄청난 기득권들과 싸워주길 바라는 뿐이에요. 저는 지금 얼마나 이재명이 무섭겠습니까? 조선일보, 뭐 조중동 말할 것 없고, 그리고 검찰, 뭐 이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국민의힘은 더 할 거고요. 이재명은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해왔다라는 걸 다 아는 거죠, 지금. 이 발악을 하는 이유가. 이 박국기란 사람이 이런 배설을 해놓은 이유도 이재명 너무 무서워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야, 지금 계속해서 그 대통령의 어떻게 자리까지 가기 전까지 이재명 후보가 당해야 되는, 그 온몸으로 맞아야 되는 그 화살들을 이제는 진짜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우리 모든 지지자들이 외피가 돼줘야 된다는 생각.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2002년도에 들죠. 민주당 경선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손 떼라. 떼십시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되게 이제 막 사자우를 외치셨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단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이 피켓 들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더 무서워 보여요. 예를 들면 우리 또 소리 지르거나 이런 것보다 혹시 이게 감추고 있는 것들이 더 이게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중동에서 정말로 좀 더 긴장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3차 선거인단 투표가 12시, 그러니까 목요일 기준 낮 12시에 70%가 넘었다 그래요. 네. 그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음. 이재명 안 되게 하려고 찍는 사람이 많을까? 이재명 되게 하려고 찍을 사람이 많을까? 섞여 있겠죠. 섞여 있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찬찬히 이재명을 들여다볼 기회를 그 사람들이 뺏어버린 거예요. 이재명 공약 중에 다 좋은 것만 있겠어요? 우리가 지지를 하지만 어떤 경우 저거 아니다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재명을 때리는 주요 주체들이 국민의힘, 조중동, 이낙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재명을 돌아볼 틈도 없이 이재명을 지키자 모드로 가버리는 거. 네. 그게 대중이 움직이는 심리의 기반에 그렇게 가거든요. 결국에는 당내 네거티브가 외부의
네거티브 요소랑 같이 힘을 합치면 당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그 당내 네거티브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국힘의 논리로 이재명 공격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을 천천히 뜯어볼 기회도 없이 이제 이재명을 지켜야 되는 상태로 돌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1차, 2차, 3차 선거인단 중에 가장 투표율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문제는 그런 저러한 것들이 작동을 해서 오히려 나는 그게 국민들한테 이재명 되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재명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완벽한 주체가 어딨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이 보일 뿐인 거지.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근데 찬찬히 뜯어볼 기회를 뺏어가는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폭력이야. 네. 최소한 당 내에서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정책 능력이라든지 개혁 성향 같은 것들이 이렇게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이 경선이지 다른 당 사람하고 조중동하고 합세해가지고 다구리로 놓는 것은 같은 당인으로서 할 짓은 아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참 이번 대선이 역대급인 게 양당이 서로 네거티브에만 전력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과거의 선거는 뭐 금품 선거도 있고 네거티브도 선거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항상 정책 선거로 가야 된다. 깨끗하게 정치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데 유독 이번에는 양당이 다 뭐 정책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냥 서로 그냥 뭐 유력 주자들 네거티브에 하는 걸로 가고 있는데 아마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다음 대선에는 이제 뭐 이렇게 패턴도 있고 돌아가는 것도 있으니까 이번 대선은 서로 양당이 네거티브 하고 있지만 다음 대선은 좀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나갔나요 이거? 아니요. 어. 그렇게 돼야죠. 네. 앞으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될 건 확실하잖아요. 이번 뭐 거의 한 80% 육박할 거라고 예상을 하던데 투표율이.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가 그 계산으로 따지면 한 47%만 얻으면 결선 바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결선 표차가 아니고 본선으로. 본선은 바로 간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 결선이 대선 결선이에요. 네, 네. 말하자면. 대선 결선. 맞습니다. 그러니까 20만 표 차이가 나기 때문에 47%만 얻어도 바로 간다.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들이 좀 끝내고 싶잖아. 싸우는 쪽이 두 군데면 우리도 힘들어요. 국힘 조중동하고 싸우기도 힘든데 내부적인 싸움을 또 해야 돼. 서른 같은 사람들 막 나와가지고 그 상황에서 진짜 원팀 만드는 과정이 험난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선 막판에 그런 메시지들이 수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 이낙연 찍었던 사람들은 이재명 찍지 말라는 메시지야 이게. 정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는 건 정권 뺏겨도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 너한테는 대통령 못 줘 이거잖아요. 난 그렇게 봅니다. 메시지가. 그 뭐 어쨌든 그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게 우리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만 되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국회의원이 됐든 혹은 뭐 시장이 됐든 도지사가 됐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면 되니까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되라는 심리 그런 심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당이 빨리 최대한 그 것을 추스려야 된다. 이거 추스리지 못하면 진짜로 상당히 좀 분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저는 그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저희가 꼭 이재명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 민주정부 4기를 재창출을 해야 되는 게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다 같이 하잖아요. 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그 많은 분들이 만일에 우리가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우리 후보인데 민주당이 안 돼도 돼라고 하면서 이재명은 안 돼라고 결론을 내리고 찍지 않는다. 원팀이 되지 않겠다 하면 결과는 국민의힘에게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혹한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시절 그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훨씬 더 혹독한 진짜 검찰당인 국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갈 텐데 이게 용납이 됩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뭐 이낙연 후보 측이나 서른 의원이나 뭐 어쨌든 경선 불복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 그쪽 지지자 30% 넘는 지지자들 중에서도 최소한 20% 이상은 다시 원팀으로 갈 것이고 나머지 정말 극소수의 뭐 10% 이하 정도만 뭐 중간에 있든 저쪽으로 가 있든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한테 우리가 결선 못 가면 이재명을 찍지 마라고 메시지 이런 메시지라고 해석되는 것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어렵게 말한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민주정부 사기 이 정권 창출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거를 깨려고 하는 것이라면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라는 것을 예. 명백히 좀 인식해서 지금이라도 조금 스탠스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스탠스로 아니 저기 대장동은 니네들 게이트 아니냐 우리 후보 공격하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후보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하고 우리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정말 역사에 죄를 지을 거란 걸 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제가 여론조사 방송을 관련된 거를 많이 분석해드리거든요. 근데 진짜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라는 표현을 저한테 써줘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분석을 심리학에 기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이고 국민들 마음이 발현되는지를 분석을 하면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어요. 그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선거판에 그게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이야기를 자꾸 끌어오면 그렇게 보이는 현상. 거기 이제 음모론의 기반 같은 건데 권순일을 김만배가 만나러 간 거는 이재명 구명하기 위한 거고 2심도 나오기 전에 대법원에 미리 가 있어.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재명이 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가짜뉴스 몇 개만 딱 끼면 아까 말한 제가 그 팔레스 호텔에서 뭐 누구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가짜뉴스가 몇 개만 끼면 확정된 사실처럼 돼버려요. 근데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판 끝나고 나면 쏙 돌변해가지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 우리가 제일 역겨워하는 것 중에 하나야. 문제는 지지자예요. 예를 들면 지지가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 내가 지역에서 어떤 국회의원을 찍었잖아요. 그 심리가 어떻게 발현되는 줄 아세요? 내가 찍은 사람이 잘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찍은 대통령이 잘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 참다 못 참으면 민심이 떠납니다. 그거랑 아주 비슷해. 지지자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들 소위 그들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음 절대 안 돌아온다는 거야. 왜? 내가 수개월 동안 아니 심하게는 몇 년 동안 이재명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주위에도 흔쾌히 표를 찍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선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그 마음을 줄일 때는 최소 이재명도 괜찮은 후보다.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줘야 그나마 그 표 중에 3분의 2 정도가 돌아와요. 근데 코앞에 두고 이재명 감옥 갈 사람 감옥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해버렸어. 그러면 지지자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이재명 찍지 말라는 거지 본선 가도 이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니까 양아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절대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대통령 시키는 게 절대가치가 아니고요. 민주당이 현재 절대가치는 이 정권을 재창출해서 짧게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문재인 대통령 만들지 말고 지켜내고 지금 친문 비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친문인 척하는 사람들이 일부 모여가지고 비문 이재명 하면서 계속 밀어내고 있었던 거에 지금 증거 하나 안 나오고 있는 어떤 사건을 갖고 이재명 감옥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의 표가 그걸 지지했던 사람들의 표가 돌아오겠냐고요. 이건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아무리 이재명 쪽에서 원팀 이야기 해봐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리고 다리에 불태워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지지자들은 이재명 싫다고 했던 그 지지자들이 어느 날 흔쾌하게 이재명 찍겠냐고요. 이때쯤 되면 그 지지자들을 이재명 찍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정말 양아치 같은 거죠. 제가 살짝 숟가락 하나 던지면 정세균 전 총리께서는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사퇴하시면서도 깔끔하게 갈라치지 사실상 않으시고. 지지 선언이시군요. 아니 원팀이 돼야 되니까요. 당연하죠. 자, 마칩시다. 뒤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 되게 많이 했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목요일 방송 마치고요. 여러분들